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 37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37강은 이제 427페이지부터 이제 등장하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논리입니다. 부동산 개발이 보통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개발 이론 부분이 있고 개발 유형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두 가지가 융합이 돼서 한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이제 좀 따로따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개발의 개념이 나오죠. 부동산 개발론에서 그 이제 의의가 거기 있어요. 이 개념인데 그 학자들마다 개발의 영역 개념 정의를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은 거기 첫 번째 줄에 중간에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토지를 결과적으로 보면은 토지를 이제 개량하는 거. 토지를 개량해가지고 결국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개발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만 이제 그냥 개량이라고 하면은 너무 싱겁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협의 광의로 나오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협의 광의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고 거기 협의에 대한 굳이 따지면 협의에 보면 조성의한 개량 이렇게 나왔죠. 토지 개량이다 보니까 요건 다시 조성의한 개량하고 조성의한 개량이라는 것은 토지 자체의 성질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이 관리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부동산 개발은 토지의 성질이 변경되면서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토지 가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관리다, 아니 개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변화를 하는데 이 토지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제 조성의한 개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성이 일어나면 거기 공간 창조해야 되죠. 건축형 개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인데 성질을 변화시키면서 토지를 개량 활동인데 이건 다시 조성형 개량과 건축형 개량으로 이제 분류할 수는 있다라고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거기 밑에 보충학습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은 부동산 개발의 정의를 실정법상으로 그 정의를 해놨어요. 그럼 거의 이거랑 이제 학문적인 측면 조성형 개량과 건축형 개량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딱 하나만 딱 알아두셔야 돼. 법상의 조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동그라미 보면 부동산 개발해놓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해놓고 기억, 니은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어떻다? 제외한다는 거야. 개발은 이제 일종의 그 창조적인 행위다 보니까 창조자들의 개발업자인 창조자들의 어떤 의뢰를 받아서 이제 그 요구한 대로 이제 뚝딱뚝딱 짓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자체는 개발의 영역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보충학습에 대한 내용 전혀 다 보지 마시되 개발이라 해놓고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개발 의의는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428에 보면 개발의 주체가 나옵니다. 상식적인 지문이야. 공적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있겠죠. 공적 주체는 말 그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사 등에 해당되고 사적 주체는 개인이라든지 순수 민간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조합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발론의 의미가 있는 것은 개발 유형 때문에 그래요. 공적 주체한 부동산 개발을 공영 개발 그러고 사적 주체한 부동산 개발을 이제 민간 개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적 주체한 부동산 개발은 그 부동산 정책론에서 사실상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적 주체한 부동산 개발 중에 우리가 부동산 개발 유형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뒤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주체를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공하고 상 합쳐진 것이 거기에 뭐 제3섹터라고 나오죠. 그 부동산 활동에서도 한번 그 부동산 총론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3섹터라는 것은 공하고 상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제1섹터는 누구라 그랬어요? 제1섹터는 공쪽을 말하고요. 제2섹터는 사적을 말합니다. 공이 1섹터, 사가 2섹터, 두 개 합친 것이 3섹터.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보면 개발 형태라고 되어 있죠. 직렬형, 기본형, 시행처음, 병형형이 있어요. 전혀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1번식 기준입니다. 전혀 공부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차상으로 429페이지 4번 부동산 개발 과정이 있죠. 이건 순서를 알아두셔야 돼. 이거 필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부동산 개발의 절차.
절차가 우리는 관행적으로 7단계가 있고요. 이거 2년 전에 한번 절차를 옳게 나열한 거 해가지고 7단계를 5단계로 이제 구성해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지문으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절차는 구상하는 거죠. 책처럼 이거 아이디어 단계라 그러기도 하는데 보통 구상이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개발업자들이 개발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뭐 하면 좋을까라고 구상하는 걸 말합니다. 구상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타당성 분석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이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상한 내용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예상 비용과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하는 그 타당성 분석으로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상 비용과 예상 수입을 토대로 계략적으로 하는 분석을 말해요. 그럼 예비적 타당성 분석할 때 꼭 나와야 될 단어가 있어요. 개념만 물어본다 봤을 때 계략적인 분석이란 말이 꼭 등장합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계략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아니고 부지를 구입하기 이전에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될 예상 비용과 예상 수입을 토대로 계략적으로 하는 분석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인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부정적인 사인이 나오면 구상한 거를 바로 폐기시키면 되는 겁니다. 뭐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그 세 번째가 이제 그러면 예비적 타당성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인이 나왔다. 그 모든 개발 사업은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지를 구입하는 단계가 나오죠. 그럼 뭐 내용상으로 부지 구입만 절차만 아시면 돼요. 그 땅을 매입했죠? 그럼 이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갔잖아. 어차피 분양가 산정할 때는 개발 비용 산정할 땅값 플러스 건축비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을 했네. 그럼 이제 건축 활동이 들어가요. 근데 건축 활동이 들어가는 순간에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에 그 자금을 또 뭐 조달을 해야 되잖아. 금융권에 대해. 그래서 정치한 타당성 분석이 들어갑니다. 아주 정밀한 타당성 분석이라는 의미죠. 그 외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최종적인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요때 이제 건물 짓기 전에 하는 거 타당성 분석. 이거는 타당성 분석은 외부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한 아주 정밀한 타당성 분석 작업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시장에서 타당성 분석이 오케이 사인이 나왔다. 그럼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니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종 판단이 일어나죠. 최종 결정. 그런 타당성 분석이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긍정적 사인이 나왔다. 그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 금융 단계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되실 것 같아. 다만 옛날에 이제 잠깐 언급했던 것이 이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 건축대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융론에서 약간 맛보기 보셨던 것처럼 이 건축대부는 대출을 어떻게 하는 거죠? 대출을 단계별로 합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하되 상한은 어떻게 한다? 일시불로 상한한다라는 겁니다. 공사 완성과 동시에 일시 상환하는 구조가 건축대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돈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가장 오랜 시간 걸리는 건설 단계가 진행이 되죠. 그 현실적으로 가장 장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케팅 단계가 들어가죠. 마케팅은 이제 분양을 위한 마케팅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임대를 위한 마케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하냐, 아니면 중간부터 하냐, 아니면 개발이 완성된 다음부터 하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해진 내용은 개발 초기부터 하는 겁니다. 초기부터 하는 것인지 중간부터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이 절차가 우선 나와요. 절차가 이게 이제 구의 부타 근검마가 되죠. 구상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부지구입,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에서 구의 부타 근검마 순서를 보시고 이 안에 내용적으로 나왔던 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아까 예비적 타당성 개념, 계략적인 분석이다 요거 하나. 그리고 마케팅은 뭐다? 개발 초기부터 한다는 거 요것만 나왔었습니다. 약간 더 첨가한다 보면은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 분양을 한 마케팅, 임대를 마케팅이잖아. 이제 분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양률이 만약에 100%가 나와서 다 팔린 거야. 완성된 부동산을. 그럼 다 분양률이 100% 나오면은 건축대부 있죠? 이걸 일시 상환한다 그랬잖아. 일시 상환할 수 있어. 근데 분양률이 0%야. 하나도 안 팔렸어. 그때도 건축대부 일시 상환하나요?
그때도 일시상환한다. 무조건. 건축도 일시상환한다는 기본 틀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절차상에서. 아니, 분양률이 0%인데 어떻게 일시상환합니까? 그러면은 분양률이 0%를 하더라도 부동산이 상품이 완성이 됐어. 그러면 개발업자는 완성된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출해서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아요. 그럼 담보 제공 대출 받은 거니까 저당대부가 돼. 이 저당대부의 목적은 뭐를 상환하는 구조? 건축대부를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대부는 사라지고 저당대부로 바뀌어. 그 돈을 못 갚잖아. 분양률이 0%니까 그러면 은행이 저당권 실행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건축대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시 상환하는 구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에 부타 근검마, 구에 부타 근검마, 아예 부타 근검마 절차를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차가 이제 있고, 그 430페이지, 430페이지고 보충학습이 그 꼭대기에 있는데 보충하지 마세요. 전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에 이제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한번 단독으로 나왔었죠. 위험의 개념은 어차피 투자론에서 공부하셨어. 위험이라는 것은 그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즉,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하는 마음. 그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의 변동 가능성.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다루는 분야가 이제 위험의 개념을 설명하는 투자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입장 논하는 금융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론이 있어. 즉, 개발업자들도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성공을 기대하잖아. 성공을 기대하는데, 그 기대하는 개발 사업이 실패로 귀결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 그러면 성공을 기대했던 거를 실패로 종결시키게 만드는 그 불안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테마로 잡아서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단독 문제로 출제된 분야는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투자론하고 그리고 개발론이야. 금융론에서는 이런 위험의 종류가 있다는 거. 즉, 금융론에서 조기상환 위험과 채무불량 위험을 물어본다기보다는 그걸 당연히 알고 있겠지 가정에서 다른 지문을 설명하는데 용어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개발론이야. 근데 28회 때는 개발론의 위험이 단독샷으로 나왔어. 문제 자체가 개발 위험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9회 때, 작년 29회 때는 투자론에서 위험에 대한 내용을 단독으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간단한 문제를 낼 때 이제 주로 언급합니다. 근데 위험을 어떤 위험이 있는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잡다한 이제 내용을 다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고시에서는 중개사 시험, 국가고시에서는 딱 한 사람이 제시한 거, 월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월포드라는 사람이 제시한 위험의 종류가 매우 단순해가지고 요거를 하나의 기본적인 위험의 그 테마로 잡아보자라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상 과거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위험에 거기 쭉 보면은 개발 위험이 430페이지에 돼 있고 두 번째 줄에 위험 자체가 이제 개발사 불확실성이니까 개발업자의 통제 가능한 것이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험 중에 보면은 통제가 관리죠,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것이 있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은 자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개발 사업 자체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적인 요소인데 이 통제가 불가능한 것은 주로 외부적인 환경 요소입니다. 거기도 나온 거죠. 외부 환경 요소로서. 근데 요거를 물어봤어요. 대표적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야. 제일 많이 나온 게 정책이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어. 개발업자가 정부를 뒤엎을 수는 없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상황이 악화되는 거야. 경기 악화.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등등등이 있지만은 어차피 이제 이걸 물어보는 배경은 정책입니다. 정책. 근데 이제 28회 때 정답이 여기서 황당하게 나왔었죠. 옛날 나왔던 거랑 거의 유사한데 정책의 변화는 부동산 정부에 의한 정책의 변화는 개발업자가 통제가 가능한 위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에 해당한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위험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할 때 오른쪽에 보니까 세 가지 위험이 있어요. 법십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적 위험 부담.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럼 책에 있는 걸 다 보기보다는 우선 개념을 보셔야 돼. 거기 법률적 위험이란 공사법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위험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요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지문이고 시험에 나왔던 건 동그라미 1번이 우리 기본서 보니까 기출문제 나오고 그냥 갖다 붙였네요.
이건 법적 환경, 법률적 위험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법적 이런 말이 나와. 법, 뭐 정책, 뭐 제도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뭐죠? 법률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률적인 환경 변화, 법적 환경 변화, 제도적인 변화, 정책의 변화로 야기되는 그 불확실성 하면 무슨 위험? 이게 법률적 위험이지. 정책, 제도, 뭐죠? 이제 뭐 정책 그 법, 정책, 제도 변화 나왔는데 이걸 법률적 위험 느끼지 다른 위험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내면 좀 출제이 너무 싱거운 거야. 법률적인 변화, 그 정책의 변화, 제도적인 변화에 하게 된 위험이 뭘까? 경제적 위험.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법률적 위험인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너무 싱거워가지고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지. 법을 구분했더라고요. 그게 동그라미 1번 지문입니다. 이제 공법적인 측면하고 사법적인 측면으로 우선 구분을 해보자라는 거죠. 공법적인 측면 토지용 규제죠. 토지용 규제와 관련되는 것은 공법적인 측면이고 소유권 관계, 민법 시간에 다루는 거니까 소유권 관계와 관련되는 것은 사법적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험에 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토지용 규제와 관련되는 거는 사법이고 소유권 관계는 공법이다 해서 이걸 서로 엇박자로 출제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위험이 있는 거야. 그 개발업자들은 이제 법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들은 그럼 이런 위험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이 연결해서 출제가 되는 거지.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이미 이용 계획이 있죠.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거의 이게 공식화되어 있더라고요.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무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그렇죠.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해당된다라고 설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장 위험이 있어요. 아마 개발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험이 이겁니다. 개발업자들은 시장에서 잘 팔릴 걸 기대하는 거잖아. 근데 이것이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때문에 이제 이 시장 위험은 별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지. 개념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과 관계되는 위험하면인데 이런 말이 나왔는데 당연히 무슨 위험이 떠오르겠어요? 시장의 불확실성이니까 시장 위험 떠올라야 되죠. 그 시장 위험이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에 기억하실 것은 세 번째 줄에 있죠.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가져다주는 부담. 이거를 시장 위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기 중에 그 읽으실 것은 별로 없고 동그라미 3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위험의 시장 불확실성. 그러면 이거를 개발업자들은 그럼 시장의 불확실성, 시장 위험이 있구나. 에이, 나의 운명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듯이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초기에 매각 임대하는 거야. 선분양하는 거죠. 초기에 매각 또는 임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초기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다는 논리가 아까 동그라미 1, 2번은 필요 없는 내용이고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야.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완성되기 가까울수록 감소하고 가치는 상승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초기에 매각 임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개발업자가 누구한테 상품을 개발한 상품을 매수한 자 있죠. 매수자에게 어때요? 시장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지. 초기에 이제 매각 또는 임대해 주면은 개발업자가 시장 위험을 매수자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이 완성에 가까워지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 미리 산 사람이잖아, 매수자가. 미리 산 사람의 시장 위험 완성에 가까울수록 감소하고 가치는 상승한다. 이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원래 원서 보면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이 종축이 뭐냐? 개발 사업의 위험과 개발 사업의 가치 그 내용이고요. 이 공사 완공률이야. 완공률이 0%에서 이제 100%로 진행돼 봤을 때 점점 줄어드는 게 있어요. 뭐가 줄어드냐? 위험이 줄어들고 점점 높아지는 게 있어. 개발 사업의 가치야. 근데 이게 누구 입장에 논하는 거냐면은 이게 매수자 입장에서 논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0%일 때 매입한 거야.
그 무슨 뜻이야? 개발업자가 초기에 매각한 거잖아. 그럼 개발업자들이 초기에 매각하면은 개발업자는 이후에 전개될 시장의 불확실성을 누구한테 다 떠넘겼어? 매수자한테 떠넘겼으니까 개발업자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게 된 거죠. 그럼 미리 산 매수자들은 어떻게 돼? 이후에 전개될 시장 위험을 많이 본인들이 떠안는 거잖아. 근데 그 완성에 가까워져서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럼 매수자가 나중에 살수록이야. 초기에 사면은 위험이 큰데 나중에 사면은 그만큼 개발 과정에서 개발업자가 위험을 다 부담한 거니까 매수자가 나중에 살수록 부담하는 위험은 적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자가 미리 살수록 위험이 크다. 왜? 정가시켰기 때문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자세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고 요거 시장 위험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한테 가져다주는 부담을 우리가 시장 위험인데, 그럼 이거를 개발업자에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초기에 임대 또는 매각 미리 팔아버리는, 선분양한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그 위험을 선분양한다는 것은 매수자한테 전가시킨 거지. 그럼 미리 판 매수자, 개발업자는 위험을 털어냈을 대신에 매수자는 어떻다? 위험 부담을 본인이 떠안는 거죠. 그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장점이 있잖아. 미리 살수록 뭐죠?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개념 정도 보시고, 세 번째. 비용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용상의. 요거는 이제 개념 정도만 나온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이 두 가지 위험에 시장 위험하고 비용상 공통점이 있어요.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동시에 증가되는 위험이, 개발업자에 동시에 증가되는 위험이 시장 위험도 증가되고요. 그리고 비용상의 위험도 증가돼. 공사기간이 장기일수록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안 팔릴 거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건 미리 팔아버리면 문제가 해소가 되잖아. 오랜 시간 동안 미리 팔아서 선분양했으니까. 근데 공사기간이 장기가 되면 또 증가되는 위험이 있어. 그게 뭐죠? 이게 비용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개발 비용이 증가되는 거야. 장기가 될수록 개발 비용의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뭐다? 말 그대로 비용상의 위험이 됩니다. 개념만 나오지 세부적으로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라는 거야. 그럼 개발업자가 시행사잖아. 시행사가 개발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완성시켜달라고 시공사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제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공사비를 정해놓고 외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 상한선을 정해놓고 개발 사업을 위탁하는 거야. 이거를 최대가격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최대가격 보증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기간 6개월이다. 6개월 동안에 발생되는 공사비를 도급계약 체결할 때 1억 원에 완성시켜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발생되는 비용은 시행사는 부담하지 않고 시공사 부담으로 떠넘기는 거. 그렇게 체결하는 게 이 최대가격 보증계약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시험은 최대가격 보증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선 용어인데 무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비용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라고까지 하셔야 돼. 근데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라고 실무책에 이론서 책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최대가격 보증계약이란 말이 동그라미 3번에 잠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시비라는 이제 유명한 월포드라는 사람이 제시한 우리 시험에 거의 통일화된 위험의 종류가 되는 거죠. 법시비.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개념은 참고하시되 절차, 구애, 부탁, 근검마, 그리고 위험, 법시비 이렇게 정리하시면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 이론에 에이스가 등장해. 에이스가 431페이지 보시면은 결국 개발업자들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타당성 분석 내용이 나옵니다. 타당성 과정이 있어요. 거기 밑에 순서를 꼭 알아두셔야 돼. 책의 내용을 뭐만 보시면 되냐면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432에 보면은 거기에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투자 분석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내용은 굳이 안 읽어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요 5가지 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업자들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상품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야.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그냥 부동산 분석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개발 이론의 에이스야.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오죠. 근데 우선 절차도 순서로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책에 그 순서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이죠. 여기는 이제 말장난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지역 경제 분석인데, 말 그대로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개발업자 입장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야. 대상 지역. 만약에 뭐 평택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대상 지역이 정해진 거야. 근데 이 지역에서 그럼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좋으냐라고 그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럼 평택이란 그 지역에서 무슨 사업, 무슨 부동산 사업을 하면 좋은지를 따져보려면 해당 지역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인구수라든지,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 연령대라든지, 도로교통망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생활 편의시설, 근린시설이라든지, 교육환경 이런 수많은 상황을 다 조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뭐다? 지역경제 분석이야. 그 대상 지역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자료 수집 단계라 보시면 돼.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걸 말하죠. 이거에 대한 이제 총량적 지표라는 말을 쓰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던 인구수, 소득수 다 하는 거예요. 연령대, 주거 점유 현황, 뭐 주거 보유 형태 이런 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란 말이 나왔고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시장에 대해서 이제 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료가 수집이 됐잖아. 그럼 수집이 된 자료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책에 나온 거 아주 세 줄밖에 없죠. 거기 뭐 쭉쭉쭉 언급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시장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 시장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은 그대로 내려와요. 당연히. 대상 지역은 똑같이 내려오고, 이제는 조사해보니까 평택이라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상가도 조사해보고 모두 다 조사해보니까 뭐 아파트라는 사업이 괜찮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이제 무슨 부동산으로 바뀌냐면은 특정 부동산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상업용, 공업용 이런 것이 아니라 평택, 핫한 거 주거용 아파트 단지 개발하니까 주거용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으로 특정 부동산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시장 분석에 보면은 그래서 특정 지역, 특정 유형 부동산이 나왔잖아. 특정 유형, 그러니까 특정이란 특정 부동산 요거를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특정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가 괜찮다고 판단이 된 것 같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 이거를 시장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지역경제 분석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다 보니까 공급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인구수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과정 중에 수요와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을 조사한다는 나오는데, 이제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는 이제 특정 아파트라는 사업을 정해졌다. 그럼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뭐가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을 나올 때 이때 쓰는 연결고리가 또 유명한 게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시장 세분화 있고 2번에 시장 차별화 나오잖아. 그 조사해 보니까 수요층을 세분화하는 것이고요. 세분화라는 것은 수요층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세분화된 수요층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공급 부동산을 차별화시키는 걸 말하죠. 이렇게. 그 인구수, 소득 수준 조사해 보니까 대형 아파트가 좋겠더라. 그 대형 평수 위주로 거기 맞춰서 공급 부동산을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분화는 수요층을 세분화하는 것이고, 차별화는 공급 부동산을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세분화된 수요층에 맞춰서 공급 부동산을 차별화시키고, 이거 분류를 해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수요층을 분류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 부동산도 분류를 해놓는 거 말해요. 그래서 수세공차 이런 말이 나와. 수세공차.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여기 단계 제일 많이 출제되는데, 그럼 개발업자는 차별화된 공급 부동산을 세분화시킨 수요층한테 공급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임대가 되고 분양이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유명한 시장성 분석이야. 시장성 분석이 제일 출제를 많이 합니다. 시장성 분석.
그럼 시장성 분석의 개념이 첫 번째 줄에 나와요. 개발된 부동산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요 매매 임대 가능성의 단어가 에이스 지문이 됩니다. 매매 임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이 시장성 분석에는 대상 지역은 그대로 똑같이 내려옵니다. 이제는 특정 부동산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이 개발하고자 하는 특정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 매매 임대 가능성을 조사하다 보면은 이 차별화된 공급 부동산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경쟁력 이렇게. 그래서 매매 임대 가능성 요 단어가 시장성 분석의 키워드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실제 시험 나올 때 요 말이 나왔는데 시장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에 유명한 단어가 나와 흡술 분석이 나와. 흡술 분석의 이제 목적이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두 번째 줄에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추세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거. 지금 전부 다 기출된 것만 다 모아놨네 실제 시험에. 그 매매 임대 가능성을 조사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이 시장성 분석 방법이 있어. 우리가 그 전에 매매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이거를 주의사항을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야. 여기서 구체적이란 말은 이제 차별화된 공급부동산을 세분화시킨 수요층 공급했을 때 개발업자들은 뭐 부동산 쪽에 아파트 같은 거 따져보면은 뭐 평형별로, 연면적별로 나왔었죠. 층별로, 동별로, 향별로, 그리고 이제 뭐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매매 임대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 말합니다. 이렇게 구체로 분석을 할 때 이 유명한 시장성 분석 방법이 있는 거야. 시장성 분석 방법이지 시장 분석 방법이 아니야. 그때 방금 전에 했던 무슨 분석? 흡술 분석이란 말이 자꾸 등장하는 거죠. 흡술 분석 또 하나 키워드가 나왔네요. 흡술 분석은 아마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조사하는 것이고 분양업자는 분양률을 조사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얼마가 팔릴 것이냐, 이제 임대 분양률을 조사하는 수요율을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흡술 분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때는 흡술 분석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흡술 분석의 목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한 추세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추세를 파악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이 추세란 말은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지역, 평택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평택이라는 지역에서 과거에 경쟁업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얼마 정도 분양이 됐었는가라는 과거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시장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공급보다 현재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핵심적인 단어가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거죠. 미래 흡수율을 조사하는 거, 이 미래란 단어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핵심적인 테마를 잡았었는데 매매 임대 가능성을 나와놓고 이거를 시장 분석에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흡술 분석이라는 칸을 민감도 분석해가지고 엉뚱한 명칭 쓴 적이 있었고 이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목적인데 미래를 현재라고 지면 또 틀리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는 단계별로 쭉 연결시켜야 돼. 그런데 결국 시장성 분석까지는 개발하고자 하는 상품을 시장에 내보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임대되느냐 분양되느냐 분양률 조사한 거야. 여기서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끝나면 안 되지. 그 개발업자는 분양률이 얼마이냐 이런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개발 사업 분양률이 나왔을 때 이 분양률이 결국 내 금전적으로 내 손아귀 얼마의 돈을 쥐어주냐 이걸 따져봐야 돼. 그래서 시장성 분석 다음으로 논하는 것이 타당성 분석에 대한 논리가 나옵니다. 경제성 분석이다 하기도 해요. 타당성 분석. 이 타당성 분석은 이제는 해당 지역 개발 대거 똑같이 따라온 다음에 이제는 매매 임대 가능성을 통해서 이 얼마큼 임대되고 얼마큼 매매됐을 때 그 흡수를 조사해 가지고 얘가 얼마나 나한테 금전적인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냐 수익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 수익이라는 단어는 타당성 분석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야. 이 수익이라는 단어가 우회 단계 어디에서 등장하면 무조건 틀려. 또는 이윤을 파악하는 걸 말합니다. 수익성, 이윤, 이게 또 키워드가 되지.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타당성 분석이고, 이 타당성 할 때 반드시 무슨 소득 가지고 하냐면은 세후 소득 가지고 해야 돼요.
개발업자도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가이순전을 공부하셨잖아. 가능, 유효, 충, 순, 세전, 세후. 최종적으로 비용 다 제외하고 내 손학에 얼마 쥐어지는지 이 세후소득. 이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타당성 분석할 때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있어. 타당성 분석 종류가 있어. 종류가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이 있어. 당연히 뭐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보시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으로 환산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즉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어느 게 중요하다? 경제, 타당성, 끝.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타당성 분석 지문에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다음 단에 연결되는데 거기 이제 책은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수익성 여부를 타당성 분석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그 적어드릴게요. 책이 없어서.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이게 다음 단계라는 의미가 있어서 적어드 보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마다 채택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질 수 있다. 타당성 결과 비록 똑같아. 그런데 업자마다 채택할 수 있느냐, 채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부는 달라진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달라지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봤더니 개발업자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걸 통해서 해석해 보건데 우리가 투자론에서 공부하셨을 때 의사결정 기준은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의사결정했고요. 어느 게 더 크면 투자 결정하는 거야?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 결정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업자마다 채택률이 달라진다는 것은 아직 타당성 분석 내용이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타당성 분석의 수익성을 분석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뭐를 조사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공부하셨던 이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파악하는 단계가 타당성 분석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타당성을 통해서 개발 사업의 기대 수익률이 나왔어. 그 기대 수익률이 개발업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가지고 최종 판단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의 투자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분석에서는 전 단계, 타당성 분석이죠. 전 단계에서 판단한 것이 개발업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여부를 따져서 최종 결정. 그래서 투자 분석은 투자론과 관계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절차가 유명하죠. 그래서 하도 자주 나와가지고 이 GCC 타투라는 유명한 절차가 있어요. GCC 타투, 지역경제 시장. 이거 두 글자고 이거 구체화시킨 시장성, 타당성, 투자 분석. GCC 타투. 그러면 이 중에서 어차피 지역경제 분석 내용하고 투자 분석 내용은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언급한다 하더라도 그냥 요식행위고 어차피 정답 체크 항목은 확정돼 있어요. 어디서 집중적으로 나온다? 시시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이 중에서도 제일 지문이 많이 나온 게 시장성 분석에 대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흐름상 잡아야 돼. 지역에서는 모든 부동산이,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부동산이 나오고, 시장성에서는 그 특정 부동산의 매매 임대 가능성, 그리고 타당성에서는 이게 돈벌이 목적으로 수익성,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하냐 마냐 판단은 투자 분석. 이렇게. 그리고 옆에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출제위원들이 가끔 이제 연결해서 나온다, 언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개발 이론에 대한 부분이야. 그래서 개념은 그렇다 치면 절차, 구애, 부타, 근검마, 위험, 법시비, 그리고 타당성 분석, GCC, 타투 이런 기본적인 거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충학습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그 사례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도 큰 지장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개발제 이론이야. 그럼 그 다음에 개발 유형을 또 정리하셔야 돼. 개발 유형은 이제 434페이지부터 등장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